물가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연준이 완화로 돌아가는 일종의 피벗을 타이밍이 시장의 기대보다 늦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베스트셀러 제조기 오건영 팀장님께서 이번에 또 신간 위기의 역사라는 책도 아주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 책 내셨는데 벌써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7위. 경제경영은 몇 위시죠?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너무 잘해주셔서 1위더라고요. 진짜 운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부족한 책인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에 정말 시대가 좋아졌고 그 혜택을 저도 그리고 시청자도 모두 받는다고 느꼈는 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위 저자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편하게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불러주시면 나와야죠. 자, 오늘 이제 요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위기의 역사 요거 여쭤보기 전에 시장만 살짝만 여쭤보면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 뉴스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에 뭐 상반기에 또 이번에 진짜 온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증시는 뭐 최소 2,500, 600에서 출렁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상반기 대비해서 올라오면서 그렇죠. 계속 버티고는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이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해봐요. 되게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한 4% 하거든요. 4%. 예. 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여쭤봐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말고 앞으로 2, 3년 후에 그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2, 3년 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내려갈 것 같죠. 네. 100명 여쭤보면 99명이 내려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2, 3년 후에는 안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오늘 보니까 1,320원 갔거든요. 다시 2,320원이에요? 그 정도 17원 이렇게 왔는데. 야, 1,200이 얼마까지 예. 떨어졌었죠? 이제 최근엔 1,260원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야 뭐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2,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 지금보다 오른다 내린다. 지금보다요? 예.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다 똑같이 비슷하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모두가 전문가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전문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환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물가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높으니까 내려갈 거잖아요. 2, 3년 후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시 옛날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다시 열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서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게 얼마가 적절한 것 같으세요? 1%면 너무 낮죠. 2%는 좀 아쉽죠. 3%면 조금 근데 2.5 정도가 대부분 다 적정금리라고 하시는데 그 2.5 금리가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롱거런의 장기금리 기준선입니다. 되게 좀 독특하지 않나요? 그 2.5라는 금리는 2010년부터 20년 사이 장기금리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얼마면 적절한 것 같으세요? 1,100원에서 1,200 사이 아닌가요? 1,150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1,150원. 근데 1,150원이라는 환율이 2010년에서 20년 사이 환율의 평균 레벨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그 10년의 사이월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죠. 예,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정상이고. 그렇죠. 그러면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환경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제일 강했던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이제 성장주 뭐 이런 자산들이 되게 좋았었죠. 특히 나스닥 이런 주식들. 그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런 자산들이 다시 좋아질 거잖아요. 지금이야 금리가 높지만 낮아질 거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아파트 재건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무리 헐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없고 너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 3년 후에는 재건축할 거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 다시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사야 될까요? 미리 사야 될까요? 미리 사야죠. 네,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조금 먼 미래의 뷰는요. 결국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다시 수렴을 할 거라는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 투자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잖아요. 미래의 그 환경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되게 시장에는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초에 모두 경기 침체를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미래가 그렇게 갈까? 아니면은
다른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그 궤변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빨리 안 빠지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고,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재건축 발표가 늦어지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 3, 4월에는 3.3까지 내려갔던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4%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한때도 4.2도 찍었었고,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약간 구조적인 거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다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실망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볼 때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약간은 그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초점을 맞춰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미래를 갖다가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땡겨와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그 가정이 만약 틀리게 되는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 여기가 아마 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양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금리 높다, 환율 높다, 물가 높다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 셋 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쪽으로 어쨌든 네네. 내려간다고 본다라는 게 사람들이 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시대가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이, 네. 이전의 시대는 사실은 세계화의 시대였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의 시대로 이제 그렇죠. 접어들었거나 왔거나 상태인데, 그렇게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나요? 이제 중국이 세계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환율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환율을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달러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게 원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밑으로 잡아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수출을 잘했을까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굉장히 큰 게 대중 수출이었어요. 대중 수출. 중국 수출이 엄청 잘 됐던 거거든요. 중국이 미국으로 밀어내는 것들에 대한 중간재를 우리가 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 수출이 엄청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을 상당히 많이 눌렀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앞으로 중국 수출이 옛날만큼 될까? 이거 한번 여쭤보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옛날만큼 중국 수출이 잘 된다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 확실한 거는 최근 데이터는 이미 안 좋고,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 뭐 옛날 같은 그 데이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과거에 중국 대중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환율을 누르는 요인이었다면, 그게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을 누르는 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면 그 환율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조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이게 미중 간의 어떤 분쟁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서학개미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발해졌어요. 네. 그리고 IRA라고 쓰고 미국이라든지 해외 투자라고 썼거든요.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일도 많아지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달러를 밖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환율이 옛날만큼 내려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대에 우리는 그때 익숙했던 환율을 생각을 하는데, 그때하고 여건이 바뀐다면 그만큼 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뭐 미래의 환율을 막 10년 후, 2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바뀐 게 뭘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들이 바뀐다면 과연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물가도 사실 바라보면, 이거 물가가 안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해석 중에 이제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죠. 197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가 인플레이션을 40년 동안 눌렀거든요. 그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럼 80년대 초반에 폴 볼커가 금리를 크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박살냈거든요. 그게 40년간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거는 연준이 승리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너무 잘했다 이건데, 과연 그게 맞을까? 이게 연준 입장에서 어쩌면 연준이 운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요인이 있었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에는 세계화도 존재하고요. 이 세계화라는 건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 엣지가 있는 국가들 있죠. 거기서 엣지 있는 물건을 생산하라는 거예요. 엣지는 가성비가 나오는 것도 엣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출시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가장 싼 가격에 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싼 가격에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싸진 게 수출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장을 더 돌려야 되고,
그래서 세계화는 수요를 늘리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게 만들어줄 수 있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으로 퍼져나오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노동력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못 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저가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근본적인 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잖아요. 네.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지 다른 나라의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의 제조업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화가 분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과연 그러면 과거에 있는 그 모습하고 맞나 있을까? 그래서 찰스 구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맞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저물가가 이어져 왔었던 것들이 인플레이션 그냥 없어진 거야. 연준이 너무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에서 바라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저물가로 돌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물가가 2% 밑에서 노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역에서 놀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은 조금 해봐요.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생각보다 잘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요즘 제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물가라 그럼 환율 얘기해 주셔서 연준이 어쨌든 처음에 목표는 물가 2%였잖아요. 네네. 물가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상승률이 쉽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유가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까지 잡아내리려면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식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장의 둔화를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2% 왜 2%야? 3%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주류들이 생기는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2%로 가려면 보다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3으로 올려놓으면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그게 정상 물가가 되는 거라니까. 그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3%를 받아들여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3%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물가 목표 달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요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논의하는 게 구조적인 세상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게 주제더라고요. 세부 주제 타이틀들은 안 나왔지만 8월에 있나요? 8월 말에 있죠. 8월 말에 8월 이제 26, 27일인가 이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중요한 그 파월의장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주제가 다뤄지는가도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는가? 그게 이제 물가라는 것 자체가 옛날과 같은 레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게 핵심일까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게 될까? 근데 저는 이제 물가 목표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얘기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우리가 마켓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것들도 좀 되게 중요하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먼 미래에서도 우리의 전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임금 상승률도 이게 잡기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고용은요 요즘? 고용은 좀 미국 고용 여전히 괜찮나요? 여전히 좀 뜨거운 편이고요. 물론 이제 일자리 수가 줄어든 건 있는데 여전히 이제 빈 일자리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 대비해서 구직이 한 950만 정도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가 한 600만 명 있으면 95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임금 상승률을 막 하늘로 부스트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빈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왜냐하면 교섭력이 강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플로우를 보면 레이버 유니온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동조합이 70년대 이후에 사라졌거든요. 사라졌다기보다는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걸 이제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가 넘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는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도 실업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실업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노동조합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이 되다 보니까 노동조합들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 노동조합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오르지 않던 임금들이
올라가는 이슈가 생겨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인플레이션하고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3%까지 내려온 물가가 여기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버벅거린다는 얘기는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조금씩 반등했다 또 떨어졌다 반등했다 또 떨어졌다 이런 그림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어쨌든 연준이 금리 한 번 더 올렸죠. 네네. 자, 앞으로 FOMC 남은 게 몇 번 남았고, 이제 금리 이제 한 번 더 올리고 끝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출 거라 보세요? 네, 9월, 11월, 12월인데요. 일단 7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흥미롭게 얘기를 해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는데 매파에서는 이제 보우먼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우먼이 얘기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높은 게 과연 뭐냐? 우리 5.5니까 미국 금리 5.5니까 높잖아요. 근데 5.5는 그냥 우리 지레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다는 정의가 뭐냐 이제 이거죠. 긴축적이라는 정의가 뭐냐? 긴축적이라는 얘기는 높은 물가를 잡아내릴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5라는 금리에서도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 금리가 긴축적이지 센 게 않다는 아니죠. 겁니다. 더 올려야 돼요. 그렇죠. 더 올려야 되죠. 그래서 물가가 특히 근원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면 이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영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할 때 이게 인크리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올린다고 할 때 인크리즈라고 말 안 하고 인크리지즈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예요? 인크리지즈는 복수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두 번 더 올리면 6이잖아요. 5.5가 지금 상단이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렇죠. 수치인데. 이야, 그래서 매파에 지금 굉장히 이 보우만이 떠오르는 태양 같은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블라드가 이제 그 스텝다운 한 다음에는 이제 요즘 보우만이 엄청 뜨고 있죠. 균형 제대로 잡아주시는데 그 이제 대신에 비둘기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은 거의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신에 이거 오래 유지해야 돼.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를 차단하는데 현재 있는 금리를 오래 유지하러 짜자고 갑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물가가 안 내려오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매파. 비둘기파는 금리 인상하면 내일부터 약효가 나오니 시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의 금리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약발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게 긴축을 세 단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요. 구분을 해서 얼마나 빨리 올릴까, 얼마나 높게 올릴까, 얼마나 높은 금리를 유지할까 이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지금 매파나 비둘기파는 얼마나 빨리 올릴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파는 뭔 얘기하냐면 얼마나 높게 올릴까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고 비둘기파는 높게 올릴까는 끝나고 현재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하면 좋을까 이거 갖고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제 시장에서 되게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언제 하죠? 이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1번 매파나 비둘기파나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금리 인하 얘기는 없으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실 금리 인상에 한다면은 속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 6월을 건너뛰면서 7월에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9월을 건너뛰고 11월에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만약 있다면 한 차례 정도를 보겠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꼬리를 말아 올린다면 막 내려오다 꼬리를 말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이 이건? 그러면 이게 긴축적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되려 올라오면 이거는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럴 때는 매파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좀 존재하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게 에브리 모든 회의에 대해서는 라이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에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타이밍이 연준이 완화로 돌아가는 일종의 피벗을 하는 타이밍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기대가 언제냐? 시장의 기대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 기대보다는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연준도 어쨌든 그렇죠. 데이터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예.